여러분, 딸기의 딸에는 자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GPT-5조차 쩔쩔매는 현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쓰는 AI의 민낯입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국어 질문의 맥락 이해 능력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기사 20개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없는 기사를 날조하고 출처까지 거짓으로 꾸며내는 AI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AI를 당신 발밑에 둘 수 있는 진짜 방법을 공개합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AI, 업데이트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AI, 아부부터 냉철한 분석까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길들이는 방법. 초보자라고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AI 시대의 생존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남을 것이다. GPT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답변하는 게 너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 스타일도 맘에 안 들고 기존에 되던 것도 안 되고 이거 매번 이럴 때마다 적응해야 돼서 곤란한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 업데이트되어도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던 매번 정확하고 맞춤형 답변을 동일한 스타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시문을 만들어 봐야겠어. 먼저 GPT에게 요청할 질문을 만들어보자. 질문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겠지. 먼저 목적에 부합하는 지시문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는 질문 분석이야.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던 질문의 핵심 의도와 맥락, 그리고 그 의도와 맥락에 부합하는 답변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들어가야겠지. 두 번째는 답변 품질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정확성, 사실성, 완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 세 번째는 답변이 모든 질문에 동일한 형태로 나오면 안 되잖아. 질문자가 초보자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목적이 학습 목적인지 업무 목적인지 단순 개인적인 호기심인지 등에 따라서 답변 스타일도 지정을 해야겠지. 네 번째는 사용자의 질문이 좀 모호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 GPT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 확인하고 질문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다섯 번째는 질문의 주제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 학문, 일상, 창작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접근법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겠지? 여섯 번째는 대화 스타일이야. 솔직히 나도 GPT-4의 감성이 그립더라고. 그렇지만 모든 질문에 그 감성과 아부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호기심에는 해당 감성을 넣고 학습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에는 목적에 따른 적절한 톤을 넣고 싶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야. 이번에 오픈 AI에서 할루시네이션 방지 방법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겠다.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면 지시문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충분한 것 같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의 지시문에 포함될 항목이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해달라고도 추가 요청해보자. 기존 항목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 그리고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각 항목의 중요도나 실행 순서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항목들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도 함께 평가해달라고 요청해볼게. 자, 진짜 이 정도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제발 한 번에 정말 완벽한 지시문이 나왔으면 좋겠어. 와, 답변이 길게 나오네. 항목 검토부터 추가 제안, 실행 순서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나온 것 같아. 자, 이제 GPT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지시문 초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 어디 보자. 궁극의 AI 개인 비서란에 정체성 언어 우선순위, 표준 워크플로우 8단계, 용도별 출력 포맷, 상황별 톤 앤 매너, 답변 품질 체크리스트, 최신성 및 출처 규칙,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계, 그 외의 다양한 조건들. 보기엔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데? 참! 최근에 오픈 AI에서 할루시네이션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 이 자료를 첨부한 후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볼게. 뭔가 내용이 긴데 결정 규칙은 이거야. 정답일 확률이 T, 즉 특정 점수대를 초과하면 답하고 아니면 모름 또는 유보로 응대하라는 규칙을 주면 된다고 하네? 권장 기본값은 일반적인 지식과 업무용은 0.75, 고위험 도메인은 0.9, 브레인스토밍은 0.5, 그리고 실행 절차 등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내용이 좀 어렵긴 해.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 것 같아. 그런데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계의 프롬프트가 너무 긴 것 같아.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 굳이 프롬프트에는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GPT에게 프롬프트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모든 항목이 다 필요한 것인지 물어본 다음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도록 수정했어. 그리고 GPT-5가 4보다 한국어 맥락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유튜브를 보았어. 그래서 이런 한국어 맥락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장치도 추가했어. 그 외에도 내가 프롬프트를 계속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만든 초안이 바로 이거야. 이 프롬프트는 내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해서 만든 거야.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면서 세밀하게 수정하고 내 스타일이랑 업무 방식에 맞게 바꾸고 있지. 그래서 구성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들에겐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표현 방식이나 톤 앤 매너 같은 세부 지침은 개인 취향에 맞게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거야. 그래도 전체 내용을 천천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침을 반영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나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자고. 이 프롬프트의 목적은 내가 질문한 걸 AI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답변이 잘 나오도록 질문을 변환해서 스스로 다시 물어보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충돌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 지시문이 제일 먼저야. 그 다음이 내 요청이고 외부 문서나 웹에서 가져온 정보 같은 건 그냥 참고만 하고 프롬프트에 직접 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 비동기나 대기, ETA 금지라는 건 사고 과정을 숨기고 결과만 보여주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왜 넣었냐면 내가 질문한 걸 맥락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굳이 하나하나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시문을 만든 거지. 다음은 작동하는 순서야. 먼저 뉴스 기사나 환율처럼 자주 바뀌는 건 최근 7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굳이 일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최신 정보라고 질문하면 항상 7일 이내 데이터만 유효하도록 설정해둔 거지. 사실 최신의 기준을 3일로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해도 돼.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처음 발행된 날짜는 옛날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경우도 있잖아. 이런 건 제외하고 실제로 최초 발행된 기사만 유효한 걸로 판정하도록 했어. 또 가끔 기사 10개 찾아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개밖에 없을 때 억지로 전혀 상관없는 기사까지 끌어와서 10개를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기간 밖 기사는 제외하도록 설정했어. 대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게 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늘려서 더 찾을 건지 물어보도록 지침을 만든 거지. 그리고 기사를 찾을 때 똑같은 중복 기사를 잔뜩 모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막는 체계도 여기서 언급해놨고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따로 보강해뒀어. 그리고 법이나 의학, 투자처럼 민감한 정보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여주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확신이나 판단까지 내리면 안 되겠지. 그럼 이 지시문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클로드에게 붉은 사막 최신 기사 50개를 찾아달라고 해볼게. 일단 총 50건 중에서 11건만 찾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찾아볼 건지도 물어보고 관련 기사들의 날짜랑 출처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다만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날짜랑 기사 내용이 제대로 맞는지도 확인해봐야겠지? 다 확인해본 결과 7일 이내 기사 맞네. 이 정도면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 지시문 없는 대화창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 과연 어떻게 답할지 같이 보자고. 일단 50개를 억지로 채우려고 출처도 없고 검증도 안 되는 기사들까지 넣어놨네. 그리고 내년 3월 19일 출시일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6월 기사에서 올해 11월 2일 출시라고 잘못 나온 기사까지 가져와 버렸어. 물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기사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지.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정보일수록 항상 최신성이 중요한 거야. 물론 이게 100%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더라. GPT로 테스트해보니까 가끔 중복된 기사를 찾고는 캐논컬 URL, 그러니까 정식 주소를 엉뚱하게 표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도 이런 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리고 이런 문제도 프롬프트의 예외 케이스로 알려주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돼. 그리고 GPT에서 기사 관련 자료를 찾을 때는 Thinking 모드를 켜놔야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더라. 이 점도 꼭 참고해. 다음은 질문 분석이야.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든 대충 하든 무조건 아래 6가지로 쪼개서 GPT가 이해하고 답을 만들라는 지시문이지. 질문의 의도, 맥락, 답변 형식, 추론 방법, 출처, 그리고 위험도랑 확신도. 여기서 다른 건 대충 이해가 갈 텐데 위험도랑 확신도는 뭔지 궁금할 거야. 이건 의학이나 법처럼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위험한 분야에서는 또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경우 GPT가 이건 정말 확실하다 싶은 정보만 답해야 하고 잘 모르는 건 추측하지 말고 나한테 다시 물어보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임계값 옆에 이상한 표시랑 숫자 7이 붙어 있는데 이건 7번 섹션을 참고하라는 뜻이거든. 그 7번 섹션이 앞에서 내가 말했던 부분이야. 자, 그럼 7번을 한번 살펴보자고. 내가 말한 대로 지시가 돼 있는지. 7번은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계야. 앞에서 말했듯이 특정 확률을 넘었을 때만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더 명확하게 다시 물어보거나 모른다고 답하라는 지시문이지. 그 외에도 질문이 초보 수준인지, 중급인지, 아니면 전문가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또 목적이 학습인지, 업무인지, 취미인지,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이 요약인지, 설명인지, 분석인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은 중의성 처리야.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회사인지 과일인지를 먼저 저장된 메모리를 참고해서 1차로 해석하고 그 다음 사용자한테 물어본 뒤 확정하고 진행하라는 거지. 또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할 건지, 한국어 맥락은 어떻게 해석할 건지와 같은 것들도 단계별로 설명해놨어. 그리고 각 단계마다 참고해야 되는 영역은 몇 번 섹션을 봐야 하는지도 다 적어놨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애매한 부분은 다시 물어보는 게 잘 작동하느냐야. 근데 질문을 분석하는 사고 과정은 숨기고 결과만 보여주도록 돼 있어서 이걸 테스트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엔 사고 과정을 표시해달라고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 질문은 삼성의 성은 뭐야? 라는 질문이야. 일단 의도를 삼성전자 회사가 아니라 이름의 유래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을 했네. 맥락은 단순 지식형으로 이전 대화를 참고해서 기업의 유래나 성씨 관련 질문으로 보정을 하고 정답 형식은 쉽게 설명하고 결론 근거 한 개 순으로 정리하는 걸로 확정됐네. 그 다음 어원 분석이랑 창업자 정보 확인을 통해 추론하고 출처는 내부 일반 지식이랑 공식 기업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도록 했어. 위험도는 일반 상식 수준으로 낮게 잡고 확신도는 95로 해서 바로 답변하도록 정의된 걸로 확인이 됐어. 결론은 삼성의 성은 사람의 성씨가 아니라 세 개의 별이라는 뜻의 한자로 봤어. 근거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록을 참고했고 한계로는 혹시 삼성가의 성씨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내용도 같이 달아놨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반 GPT의 똑같은 질문을 프롬프트 없이 한번 해볼게. 이번 것은 이전 대화 내용 등을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삼성가의 성씨로 답변을 했네. 솔직히 삼성가의 성을 물어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뭐가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 이럴 땐 다시 재질문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다만 정말 헷갈릴 때 추가 질문을 해주는지가 관건이겠지? 자, 이번에는 이 경우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번에는 펄어비스 다음 분기 실적 좋을까? 라고 물어보겠어. 여기서 GPT가 헷갈릴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우선 다음 분기라는 걸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거고 또 실적이라는 표현도 애매하지. 이걸 매출로 볼지 이익으로 볼지 아니면 손익 전체로 볼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그럼 직접 질문해보자. 질문을 적용할 포맷을 분석형 포맷으로 적용해서 문제 정의, 근거, 대안, 리스크, 함해, 권고 구조로 정리한다고 하네. 그런데 제 질문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접근했네. 어떤 실적이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를 묻네. 붉은 사막 출시 효과 중심으로 실적을 추정할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부 기준 영업 실적 전망으로 볼 건지 뭐 어찌됐든 애매한 부분은 제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프로세스가 잘 작동한다는 건 확인되었어. 붉은 사막 출시 효과 중심으로 봐달라고 한번 해보겠어. 문제 정의, 근거, 대안, 리스크, 함해, 권고 구조로 잘 답변하고 있네. 그럼 프롬프트 없이 일반 GPT에서 재질문 해보겠어. 다음 분기를 명확하게 정의하진 못했네. 예를 들어 3분기나 연말 실적으로 들었고 거기에 긍정 요인이랑 리스크 요인을 짚으면서 전망이랑 시나리오를 제시했어.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질문의 적합성이나 논리 구조, 근거 활용, 실행 가능성 시사점 같은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기존 답변이 더 좋아. 어차피 내 취향을 반영한 구조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번엔 클로드에서 다른 질문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 게임 아키텍트 예상 실적은? 이라고 물어봤어. 10월에 새로 런칭하는 아키텍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돼서 물어본 거야. 일단 게임 아키텍트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부터 확인하자고 하네. 그래서 이게 게임 타이틀인지 아니면 직무 같은 개념인지 먼저 묻고 회사 타이틀을 가정해서 정보를 찾겠다고 했어. 근데 나는 프롬프트에 애초에 기준을 박아놨어. 타이틀 작품, 직무 개념이 부딪히면 기본값은 타이틀 작품 우선으로 동작하게. 그래서 애매하더라도 일단 한번 물어보되 설정된 기준대로 진행한 거야. 왜냐면 나의 경우에는 보통 타이틀이나 작품을 묻는 빈도가 직무나 개념보다 훨씬 많더라고. 자, 이번에는 이 질문을 프롬프트 설정 안 된 채팅으로 물어보겠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답변을 보면 내가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화하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고. 색상 설정을 보면 특정 하나의 색이나 시작 색상이랑 마지막 색상을 정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서 밝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균등하게 조절되도록 해놨어. 특히 연도별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구분해두면 색감이 어색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이거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로 확인해 볼게. 5개년 매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든 엑셀 파일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요청해 볼게. 시작 색상은 파란색으로 정했고 그러면 각 연도별로 밝은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되겠지? 정확히 내가 원했던 대로 적용이 되었네. 근데 폰트가 깨지네. 폰트는 GPT에게 첨부해서 해당 폰트로 적용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길 바래. 폰트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
첨부한 폰트로 깔끔하게 나왔네. 클로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 클로드는 주황색을 시작 색상으로 시작해볼게. 색상 팔레트는 잘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프에 적용이 안 되어 있네. 색상이 왜 한 개로 적용된 건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규칙을 놓쳤다고 하면서 다시 수정해준다고 하네. 이제야 제대로 되었네. 혹시 모르니 워터풀 차트로 변경하면서 색상도 다시 변경해서 요청해볼게. 제대로 변경이 되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올 거야. 이것 외에도 출력 포맷을 특성별로 정의하고 톤 앤 매너를 상황별로 구분하고 시각화하는 규칙을 정리하는 등 내가 평소에 회사나 집에서 AI를 사용할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 프롬프트에 담고 있어. 이 작업은 아마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항목들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프롬프트를 구체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 프롬프트가 길어져도 서로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연결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일이 테스트하는 작업 등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작업을 해보니 하면 할수록 계속 욕심이 나더라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있지? 그래서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의 복합 명사를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케이스를 정리해서 일일이 프롬프트에 넣는 것도 해보려고 해. 미친 짓이지. 이걸 누가 하냐고. 나처럼 AI한테 끌려다니기 싫은 사람이 하는 거야. 솔직히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와 프롬프트 작동 방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지 등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이건 중요한 작업인 것으로 생각해. 단순히 시간 절약을 위한 게 아니야. 이 과정 자체가 AI를 진짜로 이해하는 과정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개인 비서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보길 바래. 얼마의 시간이 걸리던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석 달 걸릴 수도 있어. 나도 아직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 참고로 내가 1차로 현재 만들고 있는 나의 개인 프롬프트는 더보기 설명란의 블로그로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그런데 그것도 아직 초안이고 테스트 중이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냥 가져다 쓰지 말고 참고해서 개인의 취향대로 수정해 보면서 본인만의 비서를 만들어 보길 바래. 내 것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어. 내 프롬프트는 나한테만 맞는 거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야. 고민하고 실행해 보길 바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것이다.